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의 모습 두 번째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고려의 모습 첫 번째 강의에서 저희가 그 역은 어떻게 징발을 하는지, 또 고려의 토지제도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전시과 제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고려 사람들은 어떻게 땅을 나눠 가졌는지, 뭐 이런 고려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시점에서 이제 고려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건데요. 바로 그 고려의 계층별로 그 고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고려의 계층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귀족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류층이란 사람들이 있었고, 양민이 있었고, 천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계층별로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때 살았는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려의 종교, 사실 종교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려의 종교는 어떤 종교를 믿었고 어떠한 행사를 했는지, 그러한 것을 살펴보고 오늘 고려의 모습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귀족의 생활인데요. 그 첫 번째 계층이죠. 귀족은 사실 우리나라 현재 상황으로 말하면 이건희나 혹은 이재용, 아니면 여러 정치인들, 국회의원들과 같은 그런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회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고려에는 그런 사람들을 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 지배층의 핵심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고려를 상당히 많이 지배했던 왕 밑에서 모든 일을 쥐락펴락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많은 권력과 많은 돈을 이용해서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귀족들이 내렸던 특권이 있는데요. 이 특권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써져 있는 음서제와 공음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서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우리 아빠나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높은 관직이 있던 사람이라면 나도 그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래서 과거 제도를 보지 않아도, 그냥 과거를 안 보고도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귀족들에게만 좋은 그런 제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 권력이 세습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똑똑해서 과거에 진출해서 고위 관료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멍청해요. 그럼 우리 가문의 그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귀족, 항상 돈이 많았던 그 대가 끊기는 건데, 만약에 음서제가 있으면 그런 일은 없겠죠. 우리 아들이 멍청하지만 내가 음서제를 사용해서 우리 아이를 똑같이 높은 관직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귀족의 권력이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공음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권력만 있으면 뭐 합니까? 돈이 있어야죠. 이 돈을 바로 공음전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저번 강의 때 제가 전시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 전시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세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나 손자한테 넘겨줄 수 없어요. 자기가 관직에서 나오거나 혹은 죽으면 그냥 다시 그 국가에 돌려줘야 되는 게 바로 전시과였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그 고위 관료에게 주는 공음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음전은 세습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나 우리 손자한테 계속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음서제가 있었죠. 그래서 음서제를 통해서 쉽게 관직에 진출하고 또 공음전을 얻고, 공음전을 계속 얻어서 이제 이 문벌귀족이라는 계층이 만들어지는 거죠. 나는 땅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계속 음서제와 공음전을 통해서 땅과 그 부와 권력을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 귀족들은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고요. 이제 귀족 같은 경우도 고려시대에 한 가지만 종류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문벌귀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벌귀족 같은 경우에는 그 호족 세력으로부터 나오는데, 고려 건국 때부터 호족이 있었죠. 그래서 왕건, 그 태조 왕건, 그 왕건도 심지어 호족 세력 중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호족 세력들을 하나로 묶는 데에 왕건이 애를 써서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해냈고, 그러니까 고려는 결국 호족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호족들이 그 중앙 관직에 계속 진출을 해서 계속 이 공음전과 음서제를 통해서 권력과 부를 쌓고, 그래서 그게 문벌귀족이라는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문인이었어요. 근데 문인들이 너무 무신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신들은 공부도 안 했던 사람들이고 힘만 쓰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게 되죠. 하지만 무신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자신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관료이고 그 국가에서 관직을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자기들만 너무 차별 대우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뒤집어 버린 게 바로 무신정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가 우리나라에
침략해서 간섭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 원나라에 잘 빌붙어서 원나라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 권력을 또 새롭게 얻어서 권문세족이라는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전시과 제도가 멸망한 배경을 설명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죠. 네. 이제는 중류층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설이나 남반, 향리, 영리, 하급 장교 같은 그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 그런 계층이 바로 중류층입니다. 이제 중류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반이 아니라 귀족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귀족의 버금가는 그런 세력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귀족이랑 중류층 같은 경우는 좀 붙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양민과 천민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상 지배 계층이었다. 그래서 지배를 하는 사람들이긴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귀족만큼 세력이 세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향리 같은 경우는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이제 남방 같은 경우에는 궁중과 그런 국왕의 일을, 잡일 같은 거를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향리 같은 사람들은 예전에 호족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호족 세력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또한 남방 같은 사람들은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꽤나 높은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더 귀족만큼의 그런 부나 권력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물론 과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귀족이 되는 그런 일이 많았고, 이제 중류층에서부터 귀족까지의 신분 상승은 상당히 자유로웠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중류층 같은 경우는 양민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향리가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확 향리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남반이 되겠다 해서 남반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같은 직종에 종사했다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아빠가 다른 관직에, 더 높은 관직에 진출했다면 그걸 통해서 다른 과거를 볼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세습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양민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양민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특별히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백정이라고 하면은 푸주가 안에서 고기를 이렇게 썰고 있는 그런 도축업자들을 백정이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사실 좀 개념이 달랐어요. 그래서 백정은 그냥 농사를 짓는 평범한 양민을 백정이라고 했습니다. 백정의 신분은 조선시대, 즉 고기 잡는 그런 사람들과는 사뭇 달랐고 훨씬 높은 그냥 양민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백정들과 다르게 향부곡소에 사는 그런 주민들은 똑같은 양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많이 차별 대우를 받게 되었죠. 앞에서 소수공업을 배웠는데 거기에 장인들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장인들은 사실 우린 장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뭔가 대단한 사람들 같아 보이는데, 이때 당시에는 장인들을 하나도 대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한 곳에 모아놓고 돈도 많이 안 주고 낮은 그런 직책이나 낮은 계층에서 그냥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향부곡소 주민들은 좀 특수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차별 대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고요. 또 이런 향부곡소에 살았던 사람들은, 양민들은 과거를 또 볼 수 있었고 다른 지역으로도 계속 이동할 수 있었지만, 이 향부곡소에 사는 양민들만 한해서 과거 시험을 응시할 수 없었고요. 또한 다른 지역으로도 이사할 수 없다는 거를 보면서 이제 지역 차별이 양민들 사이에서도 좀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천민의 생활은 사실 이제 천민들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노비제도가 없죠. 하지만 굉장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비제도가 있었습니다. 노비제도가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이제 노비라는 사람들이 거의 천민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광대나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 같이 천민으로 취급받긴 했지만 노비가 그중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국가의 노비인 공노비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비인 사노비가 있고요. 또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자기 수발을 다 드는 그런 솔거 노비가 있고요. 또한 이제 밖에서 살면서 자기한테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바친다던가 그런 일을 하는 외거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비들 종류를 나뉘었고요. 또 일천즉천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 있는데, 즉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노비라면 그 사람도, 그 아들도 자연스럽게 노비가 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한 명만 천민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천집전법이라는 법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천민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천민은 좀 힘들었겠죠, 사는 게. 아무래도 그 노비이다 보니까 자유롭지도 못하고. 하지만 외고 노비 같은 경우에는 좀 신분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개방적인 질서라는 건데요. 그래서 신분 질서가 이게 생각보다 엄격한 듯 하면서도 그렇게 엄격하진 않았어요. 사실 폐쇄적인 그 통일신라의 골품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인 편이었는데요. 뭐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은 관리로 이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상당히 많았고요. 앞에서 말했죠. 중류층 같은 사람들은 많이들 올라갔습니다. 더 높은 귀족의 계층으로. 하지만 향부곡소에 사는 향리들은 오히려 7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게 막아놔서 향부곡소에 사는 중류층까지도 제한을 받았음을 뭐 알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노비 같은 사람들은 외고 노비 같은 사람들은 이제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주인한테 다 바치지 않고 자기가 좀 모아놓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모아가지고 양인이 되기도 했다. 양인의 신분을 사기도 했다.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신라의 골품제보다는 폐쇄적인 듯 하면서도 상당히 개방적이고 신분 간의 이동이 가능했던 그런 사회가 고려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려의 종교 같은 경우는 불교가 있는데 고려는 불교를 믿는 나라였고요. 국가에서도 불교를 굉장히 장려했습니다.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승록사를 설치하면서 국가기관이죠. 승려들을 등록하는 일을 했고요. 승과제도라고 해서 승려들이 과거를 봐서 승려가 공식적으로 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훈유 10조에 왕건이 쓴 훈유 10조에서도 불교 숭상을 할 것을 당부를 했고요. 또한 이제 그 팔관회 등의 행사를 열면서 국가적으로 불교 행사도 열고 이제 크게 불교를 정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도 여러 가지 종파가 있어요. 그래서 교종과 선종이라는 게 있는데 교종은 책을 읽으면서 수양을 하는 그런 그 종파이고요. 선종은 수양, 즉 이렇게 명상을 하는 그런 수양을 통해서 이제 그 깨달음을 얻으려는 종교인데 이제 처음에는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노력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종교들이 계속 싸웠는데 싸우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합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 의천이라는 스님이 해동 천태종으로 이 종교들을 통합하려고 했고 이제 그 조계종의 진울 스님은 선종을 통해서 그 교종을 딱 통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또 선종 중심의 그 교종 통합 노력을 하면서 이제 종교도 하나로 합치고 고려는 굉장히 이제 개방적이면서도 이제 폐쇄적이기도 하고 또 종교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하면서도 하나로 합치려는 노력도 계속 일어났던 굉장히 재밌는 사회였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려의 모습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